네, 반갑습니다. 우리 강상호 교수님께서 너무 이렇게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사실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오늘 사실은 저는 정치대학원 우리 대학원에 지금 계신 분들이시죠? 지금 그죠? 그래서 원우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네, 원우분들이신데 사실 저보다도 더 정치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제가 이제 현실 정치에서 겪고 느낀 것들 중심으로 또 얘기를 하고 제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 또 함께 하고 싶은 것들 중심으로 편안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얘기가 끝나고 나서 또 나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일찍 끝나게 되면 질의응답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우리 원우분들이 연세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요. 네, 그래서 더 막 이렇게 긴장이 되는데 네, 하여튼 저는 사실 여러분이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궁금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 보면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스스로 판단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한참 이렇게 정치 시작하기 전에도 그랬고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또는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저는 한 번도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태를 내가 참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래서 대학 다닐 때 불문과에 있으면서 저는 혁명사를 굉장히 많이 열심히 읽었습니다. 특히 서양의 시민혁명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읽고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시민혁명들이 개인의 자유를 국가 권력으로부터 쟁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싸웠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지금의 서구 문명의 하나인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정착을 했고 또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것이 자본주의로 잉태가 되어서 이 자본주의의 어떤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인 경제적 자유 이 경제적 자유가 어떻게 해서 경제 번영으로 이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어떤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어떤 진정한 개인의 자유를 쟁취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에서 사실 저는 아직 한국에서 그게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는 국가에서 국민들이 살고 또 한편으로는 이 경제체제에서는 말은 자본주의지만 사실은 많은 경제 구성원들이 아주 시시때때로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고 정말 관료들의 간섭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그렇게 이 관료들이나 국가 권력이 자꾸 개입을 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권력이 개입되게 되면 권력이 가깝게 생각하고 권력이 챙겨주고 그리고 권력이 특혜를 주는 사람들이 잘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의 자본주의나 시장경제라는 것은 실력주의거든요. 실력주의. 그래서 시장 안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경쟁을 해서 1등이 가장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1등이 되자.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런데 많은 자본주의가 이 권력의 개입에 의해서 실력에 의해서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실력대로 막 경쟁을 하는데 권력이 개입해서 야 내가 보니까 네가 더 이쁜 것 같아. 야 내가 보니까 네가 좀 더 이렇게 자질이 좋은 것 같은데 네가 실력이 안 돼가지고 자꾸 뒤로 가는 것 같아. 그럼 네가 앞으로 좀 가. 이렇게 자꾸 하면서 그 권력에 의해서 실력대로 결과가 가지 않고 굉장히 불공정한 결과가 벌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 자본주의가 제대로 번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이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제 소개 겸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정치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아까 제가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저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정치를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어떤 여러 가지를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할 때마다 제 양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 판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변에서 조직 논리에 의해서 너는 이 집단에 있기 때문에, 너는 이 나라에 있기 때문에, 또는 너는 어디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돼 라는 것을 저는 잘 못 견디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제 주관대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얘기를 해보면서 또 잘 발현이 되어서 우리나라 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으로 정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는 S.O.L의 상무로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S.O.L 상무를 할 때 사실은 제가 만 35세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30대 대기업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30대 대기업에 있는 임원 승진자 중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때 이제 뭐 경제신문이나 이런데 이름이 좀 오르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젊은 사람이 상무 승진을 S.O.L에서 했단 말이야. 이제 이런 얘기들도 듣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유명해졌죠.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에서 당시에 이제 인재 영입, 여성 인재 영입이라는 것을 이제 한다고 하면서, 저는 뭐 지금도 여러 가지 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지만 이 여성 인재들을 더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한테도 어쨌든 그런 여성 인재 영입이라는 게 없었으면 여성이 사실은 정치를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렇고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제가 어떤 기회가 되면 여성 인재 영입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열심히 제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당을 다 떠나서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영입이 되었는데, 당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저 같은 그 전문가 출신, 그래서 특히 그때 어떤 사람들을 많이 충원을 했냐면 이 경제인하고 법조인을 많이 충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한 7명인가 영입이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제 불행히도 저만 당선이 되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처음에는 뭐 우리한테 마치 비례대표라도 줄 것처럼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치 현실에서 비례대표라는 거는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그죠? 다 정해져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전에 정치하려고 막 애썼던 사람도 아니고, 그딱 가서 보니까 비례대표는 이미 다 넘칠 만큼 있고, 감히 내가 나같이 그 바운더리 안에 없던 사람이 하겠다고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지. 일찌감치 들어간 다음에 그것도 들어가기 전에 좀 얘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들어간 다음에 사실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S.O.L 있을 때 굉장히 사실 연봉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도 그 연봉 생각하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특히 우리 남편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지금의 우리 남편은 옛날에 비하면 연봉은 하나도 보탬이 안 되고 계속 일거리만 집에 가지고 오고, 자기는 마누라 때문에 사생활이 침해돼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지경까지 가서 너무나 저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저는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 남편한테는 진짜 죄 지은 것처럼 요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제가 야, 이현주가 이렇게 기가 세기 때문에 남편이 꼼짝 못할 거야 하는데, 실제로 집에 가면 제가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 빚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정치인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간에 옆으로 좀 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구를 가야 된다.
그 지역구를 갔는데 아니 민주당이 볼 때 이렇게 좀 쉬운 지역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무도 안 가겠다고 하는 지역구를 몇 개를 딱 주면서 그 중에서 남은 게 이거다 이거예요. 남은 게 그러니까 남은 것 중에서 골라라. 근데 남은 게 한 뭐 우리가 이제 쭉 있었는데 남은 게 한 10개쯤 됐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곳이죠, 내부적으로.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디냐, 뭐 강원도 어디, 그 다음에 뭐 경기도 어디 시골이더라고. 경기도 또 용인이 한 군데 있었고, 요새는 좀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는 정말 안 좋았거든. 경기도 용인, 또 뭐 송파, 뭐 그 다음에 강남, 뭐 요새 좀 많이 바뀌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광명이 있었는데, 광명도 그때 전재희 장관이라고 아주 그냥 끝발날리던 여당 의원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전재희 장관이 거의 총리 후보도 되고 막 아주 그런 분이셨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딱 제가 보니까 그 중에서 가고 싶은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근데 그러면 안 나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고민을 하다가 기왕 죽을 바에는 기왕 죽을 바에는 장렬하게 죽자, 장렬하게. 그래서 센 사람하고 확 붙어가지고 죽더라도 센세이셔널하게 죽어야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에 하나 이제 또 이기거나 하면 그것은 상당한 정치적 자산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제일 센 사람하고 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다행히 어쨌든 센세이셔널하게 아주 근소하게 또 이겨서 다행히 이제 뒤집어서 이겼고요. 그렇게 해서 정치를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민주당은 제가 생각하던 민주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DJ의 정당 뭐 이런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이제 열린우리당의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열린우리당은 이제 노무현 정부 이후에 패족이라고 하면서 다들 정치를 그만둔 상태였고요. 사실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당시에 18대 국회의원 하시던 분들은 대부분 보면 교수라든가 또는 이제 뭐 어떤 전문가들도 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국민의당이나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에 계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그 당시 다 민주당에 계셨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솔직히 제가 그때 생각했던 민주당이라는 거는 호남의 기반을 많이 두었지만 어쨌든 중도개혁 성향의 DJ의 색깔이 강한 정당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야당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그 상무를 SOE 상무를 했을 때 제가 새누리당을 엄청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실 텐데 그때 MB 대통령이었어요. MB. 그런데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근데 이분께서 보면 그 도대체 뭘 지향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 사람이 어떤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때 터진 사건 중에 몇 가지가 뭐 민간인 사찰 사건 같은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론사를 뭐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이제 종편을 막 만들고 하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일단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절대 이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삶에 침투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든 간에 뭐 그 이후에 이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이 언론에 대한 어떤 언론을 장악하고자 하는 것,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이것도 헌법의 가치를 갖다가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기업에 있으면서 많이 느낀 게 어떻든 간에 뭐 저는 우리나라 우파가 그래서 참 우파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뭐가 좀 경제가 안 좋아지면요 어떤 산업을 막 겨냥해가지고 이쪽에서 너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SOL에 있을 때 우리 정유회사고 에너지회사니까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뭐 경제가 좀 어렵고 뭐 어쩌고 하니까
정유회사가 기름값을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그래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면서 이제 마녀 사냥을 막 하죠. 그러면서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담합을 했다 이러는 거예요. 기름값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정유의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과점시장이잖아요. 과점시장. 그래서 독과점 시장에서는 가격이 우리가 자유경쟁 시장에서도 가격이 수렴하지만 독과점 시장에서도 가격이 수렴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제 어떤 경쟁을 하다 보면 일정한 가격이 자연스럽게 수렴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왜 같아지냐라고 하면서 우리 보고 담합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담합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한마디를 딱 하니까 놀라운 일이요. 대통령이 한마디 기름값이 너무 높다 딱 하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그 공정위에서 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현장 조사 이러면서 갑자기 바로 며칠 후에 제가 그때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독재국가도 아니고 아니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회사에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참고로 다 나중에 무죄가 됐습니다. 무혐의가 됐는데 뭐 나올 게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뭐 이런 정권이 다 있어. 이거는 말이지 시장경제가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무슨 왕정도 아니고 이게 무슨 시장경제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반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하튼간에 이래저래 해가지고 제가 이제 민주당을 가서 야당으로서 이제 싸우는 쪽으로 갔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들어간 다음부터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근데 제가 들어간 직후부터 민주당이 이제 통합을 하면서 혁신과 통합이라는 그룹이 대거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한 지분을 한 50% 정도를 당시 손학규 대표가 내주죠.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한 50%가 들어오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들어오셨고요. 그 소위 말해서 친문이라는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친노라고 불렀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그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는 사실은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이렇게 계속 지나가면서 그때 들어온 세력들이 친노 친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보자면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학생운동, 그 다음에 노동운동, 그 다음에 시민운동을 하던 세력들이 주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저는 사실 운동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권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냐면 학교 다닐 때 좀 나쁜 기억들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같이 지내면서 막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말이죠. 운동권 학생운동이 제 대학 1학년 때 전대협이 1학년 때까지 딱 있다가 그 다음에 거의 소멸되고 나중에 한총련이라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 한총련은 어차피 굉장히 소수 세력이었기 때문에 전대협이 끝나면서 거의 학생운동이 소멸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1학년 때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부산에서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대학생활을 들떠서 하는데 그때 이제 선배들이 야 이리 와서 너도 공부 좀 해야 돼. 고등학교 다니면서 내 교과서 공부만 하고 이제 책도 읽고 그죠? 그래서 학회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학회 공부를 한다고 갔는데 저한테 뭐를 시키냐면 뭐 저뿐만이 아니라 그때 같이 공부를 했죠. 해방 전후사 뭐 인식 그 다음에 또 무슨 역사란 무엇인가 여러분도 아마 지금 굉장히 전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사실은 별로 기억이 안 나지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 선언 그 다음에 막스의 자본론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읽으라고 이제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굉장히 이제 좀 공부를 저는 하여튼 내가 사실은 누가 나한테 이건 아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뭘 해보고 나서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야지 남이 얘기한다고 내가 해보지도 않고 겪어보지도 않고 선입견을 갖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일단. 그런데 이제 저보고 공산당 선언을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누가 나한테 내 자유를 침해하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선배한테 물어봤지. 아니 선배 이걸 왜 내가 외워야 되는 거지? 이제 그 선배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애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 이걸 왜 외워야 되지? 그랬더니 뭐 그것은 뭐 천하의 명문이고 뭐 역사를 뭐 이렇게 바꾼 것이고 뭐 한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은 그냥 역사일 뿐이다. 뭐 지나간 역사. 1900년대 초에 있었던 어떤 러시아의 어떤 그 변화의 어떤 한 모판에서 그 역사로서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고 얘기하고 토론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지만 이것을 외워서까지 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고 우리는 이미 사회주의는 그 러시아가 어떻게 됐고 스탈린 체제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죽었고 얼마나 잔인하게 진행이 됐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소련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렸고 그 결과 결국 몰락한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논쟁을 했죠. 논쟁을 하고는 자꾸 저한테 강요를 하길래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 제 생각이에요. 저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사실 이 미국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라는 것은 어차피 각자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세계라는 것이 한동안 미국의 패권 질서 속에서 굴러가는 게 세상인데 말이죠. 특히나 그 해방 직후의 그 세상에서는 미국의 패권이 굉장히 커져가면서 거기에 같이 줄을 서냐 안 서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간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너무너무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왜냐하면 미국의 패권이 이렇게 커질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영국이라든지 또는 이제 소련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일찌감치 그 미국에 가서 미국이 얼마나 그 자본주의가 번영하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우리가 여기가 앞으로 상당 부분 상당 시간 세계의 패권을 주도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미국에 줄 선 것은 엄청난 다행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분단이 된 것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만약에 분단을 막기 위해서 그냥 같이 하다가 그 당시에는 상당수의 그 분위기가 러시아부터 중국까지 또 북한까지 상당히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가 아주 많이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갔을 때 우리나라가 이 공산주의로 뭐 만약에 통일된 국가로 간다 하더라도 공산주의가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아마 지금쯤 나는 저 북한에 있는 이민들처럼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정말 한숨을 퍽 쉬게 되죠. 아이고 천만 다행이었다. 좀 저 사람들한테는 안 된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선배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때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그래서 마치 제가 듣기에는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아니라 마치 우리나라가 그렇게 분단이 되지 않고 통일된 나라가 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치 그냥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됐다 하더라도 그냥 가는 게 옳았다 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도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난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당시에 기억에 이제 그 선배들하고 제가 이제 싸우기 시작했어요. 선배 나는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들 말하는 것은 일리가 없어.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시대착오적이야. 그러니까 이 공부는 이제 그만하세요. 계속 이런 공부할 거면 나 이제 나가겠어. 하고 이제 그만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학회를 안 나갔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계속 저를 쫓아다니는 거죠, 선배가. 그러면서 저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 너는 의식이 없는 학생이야.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너는 의식이 없는 학생이야.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 생각을 안 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는 아주 의식이 없는 학생이야. 그렇게 나를 막 비판하는 거야, 그 선배가.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아니, 당신이 뭔데 나를 그렇게 판단해? 응? 나는 내 나름대로의 나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지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당신의 생각을. 제가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 이게 양심의 자유입니다. 이게. 그죠? 나는 내 양심의 자유를 갖고 있다. 나는 내 사상의 자유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일방적인 정의라는 이름으로 나를 억누르지 마라.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마. 제가 선배한테 그랬어요. 선배,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마세요. 굉장히 짜증나요. 그리고 자꾸 나한테 따지죠. 그러면 자기를 이겨보래요. 자기를 이겨보라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그 사람 이겨야 돼? 내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논리적으로 더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했을 테고. 그런데 내가 나중에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그죠? 그 누가 결정하는 거야? 내 머릿속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선배한테 거두절미하고 내가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저는 싫습니다. 싫습니다. 내 마음이 싫다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강요하지 마세요. 그게 이론적으로 옳든 그르든 내가 싫다니까요. 더 이상 따라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저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운동권들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하면서 계속 논쟁거리가 있을 때마다 저의 이 악몽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까맣게 잊었는데 1학년 때 그 악몽을 까맣게 잊었는데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때 무슨 총여학생회라는 곳을 또 갔어요.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막 기웃기웃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열심히 활동 이게 뭐지? 라고 딱 갔는데 뭐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막 얘기를 하죠. 아, 좋은 얘기구나. 그래서 저도 같이 함께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오라고 하더니 저보고 왜 그렇게 파마를 열심히 하고 왜 그렇게 막 이렇게 그 막 높은 구두를 신고 다녀요. 제가 그때 2학년 때 한참 막 이렇게 외모에 눈을 떠가지고요. 막 그 저기 미니스커트 지금은 이 모양의 아줌마지만 지금 우리 아들이 막 구박을 많이 해요. 엄마 너무 뚱뚱해져서 창피해서 안 되겠어 이러는데 지금 막 가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래도 꽤 제가 날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 미니스커트도 있고 또 이렇게 정말 이런 하이힐도 신고 막 다녔죠. 그리고 진짜 나시 입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내 그 젊음을 한껏 발산하면서 나는 너무 행복했거든. 아니 무슨 남자한테 꼭 잘 보인다 이게 아니라 원래 그냥 인간의 욕망이죠. 내가 나를 이렇게 꾸미고, 그죠? 내가 나를 꾸미고 내가 이렇게 그렇게 내 자신을 좀 당당하게 하면서 나는 행복하다 이런 거거든요.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리고 막 다녔는데 그 청년 여학생에서 저보고 뭐라고 그러더니 왜 그렇게 파마를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높은 구두를 신고 막 그리고 짧은 치마를 입고 그렇게 다니냐는. 아니 남이 그 요즘 세상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요즘에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학생운동이 거의 이제 끝물이었지만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성의 상품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제가 성의 상품화를 하는 그런 여학생처럼 돼가지고 아주 기분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우리가 일단 제가 그랬어요. 여성과 남성이 있는데 각자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그러면 우리 공작새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펴면서 뭐 그것이 이제 뭐 그것은 또 동물들이니까 유혹하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또 그러면 여성과 남성 간에 서로 간에 이렇게 우리가 사회 질서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남한테 잘 보이고 그런 거 잘못됐나요? 그좀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걸 뭐 나쁘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나는 꼭 그런 걸 떠나가지고 내가 즐기는 건데 그렇게
대해서 아주 또 악몽이 또 생겼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 운동, 제가 뭐 너무 또 여기 운동권에 또 출신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 역사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또 겪게 된 게 이제 몇 가지 계기가 있는데 그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미 FTA를 반대를 하는 거, 한미 FTA를. 그런데 이제 저는 기업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한미 FTA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이익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왜 반대하는 거지? 왜 반대하는 거지? 정말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막 했더니 나중에는 이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뭐 이 ISD인가 뭔가만 개정하면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미군기지 하는 거를 또 반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나라에 지금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우리가 전략상 미국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 싱가포르 같은 데는 미군기지 같은 거 요새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잖아요. 거기다 미군기지 만들고 있거든요. 아예 그냥 미군 전용기지를 만들어 주거든요. 미군이 그냥 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나라 이익이 된다. 이게 뭐 우리가 무슨 독자적인 주체성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이익을 따지는 거죠. 미군이 아니라 누구라도 와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와가지고 우리 돈 많이 벌어주고 우리나라의 평판을 좋게 만들고 우리보다 더 센 놈이 있으면 와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을 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막 나쁘다고 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헷갈렸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전 북한을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지금 북한 정권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안 좋은 기억이 또 뭐냐면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교민 생활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초등학교를 제가 싱가포르에서 다녔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70년대 후반 이럴 때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국제적으로 북한보다 좀 못할 때였어요. 이제 국제적 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갔는데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와중에 사실은 이제 그 싱가포르만 해도 북한하고의 이런 북한하고도 국교가 있고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 싱가포르만 해도 북한 그 공간에 이렇게 그 공산당 간부들이 좀 많이 오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교민들 사이에서 우리끼리 막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야, 저기 이제 잘못하면 납북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자 우리끼리.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렇게 저는 이제 북한에 대한 이제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쨌든 북한하고의 어떤 긴장된 관계 이런 것들을 쭉 겪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겠지만 되게 지켜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북한에 제가 이제 정치를 시작하기 전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 굉장히 심각하더라.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냥 겉으로 국민 중에 하나로 있을 땐 잘 모르고 있다가 정보가 많아지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탄압에 의해서 온데간데 없어지고 실종되고 또 많은 이제 탄압들을 당하고 또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입북하거나 납북한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가 이제 탈북에 성공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듣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저는 이 과거의 민주화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야말로 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열심히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하고 제가 그때 대변인이었는데 북한 인권 문제가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거는 사실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건드리게 되면 북한 정권을 건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그 북한하고 관계를 잘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너무 예민한 걸 건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 인권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좀 감싸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 기조를 갖다가 조정을 하죠. 기조를. 그래서 대변인들 기조를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순간적으로 이제 그러면 제가 대변인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물어봐요. 그죠? 물어보잖아요. 사석에서도 물어보잖아요. 민주당의 입장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데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절대 찬성 못하거든요. 아니다 이거지. 왜냐하면 저는 인권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의 문제가 됐든 아무리 우리가 외교적인 문제가 있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부는 인권 문제를 못 건드릴 수 있어요. 그 나라하고의 외교관계 때문에. 그러나 국회는 다르다. 국회라는 곳은 국민을 대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부하고는 스탠스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보편적 정서를 대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든 간에 얘기를 마음껏 못하고 이렇게 쭈삣거리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그 국정교과서 논쟁이 막 벌어졌어요. 그런데 국정교과서 논쟁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국정교과서를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교과서의 내용이 문제면 그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해가면서 이 교과서 내용을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과서를 갑자기 뜬금없이 국정으로 해서 국가가 모든 것을 관리할 테니까 교과서를 범인정은 안 되고 그냥 국정으로 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또 무슨 또 말도 안 되는 이 후진적 행태인가. 그리고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에 반한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이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다만 이제 그것을 비판하다가 논쟁을 하다가 제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건국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 그 건국 논쟁의 이면에 결국 뭐냐?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의 건국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의 어떤 노선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이승만 정권의 정통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주류 그러니까 이 과거의 운동권들이 어떤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고 하는 것들을 제가 확인하게 되고 그런데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어쨌든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이건 뭔가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나하고는 맞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사드 배치 논란이라든가 그래서 그 사드 배치 때문에 의원들이 같이 이제 중국을 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국에 가서 사드 배치가 한참 저는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도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미동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한미동맹에서 미국이 중국을 감시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어떤 결과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를 지키는 게 더 큰 건데요. 그리고 남한에 있는 미군을 지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미군 주둔을 허용하고 사실은 미군이 여기 있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상황에서 이걸 반대를 한다는 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박근혜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친중적 스탠스를 취하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열병식에 가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가 한미 동맹이고 중국하고는 경제적 협력 관계에 불과한데도 중국의 군사적 열병식에 가가지고 거기서 시진핑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하는 것은 정말로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을 하더니 그런 바람에 이제 야당조차도 그 당시 민주당조차도 강력하게 그것을 오히려 반대를 하면서 이게 이슈가 안 될 일이 이슈가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에도 다 레이더가 있고 다 있는데도 하필 우리나라만 문제가 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나타난 거고 이게 이슈가 돼버리니까 이런저런 한국 경제에 대해서 경쟁자로 생각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핑계로 대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주 쓸데없는 짓을 하는 바람에 우리의 국익을 심대하게 해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좀 신중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좀 너 역시 생각이 많이 다르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과정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정치대학원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저는 사실은 저는 이제 당시에 이제 합의제 민주주의 그러니까 뭐 내각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분권형 대통령제 그리고 이제 선거법 개혁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도 역시 그때까지만 해도 저하고 비슷한 스탠스였어요. 그래서 내각제 내지는 선거법 개혁, 선거제 개혁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선거 그 대선에서 집권이 가시화되는 집권이 점점 가시화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통령 중임제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비주류의 어떤 간사 격으로 있으면서 헌법 개정 모임 같은 걸 하면 개헌 모임 같은 걸 하면서 굉장히 많이 싸웠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결국에는 이런 어떤 주장들이 권력이 다가오면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선호하고 다들 권력이 멀어지면 권력이 흩어지는 것을 선호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변에 어떤 비선 실세라든가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그런 어떤 비극적 상황까지 초래가 됐으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자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집권할 때가 다 돼가면 다시 옛날의 입장을 바꿔서 다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내부에서 물론 싸우면서 이제 하다가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 좀 어렵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도 역시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을 한 상태고요. 어쨌든 간에 그때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대선 전에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국민의당으로 많은 의원들이 탈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차 탈당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비주류 수도권의 비주류 의원들이 2차 탈당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에 사실 이제 당이 정말 어려워지니까 김종인 대표를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오면서 이분이 이제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당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 당시 김종인 대표가 제 후원회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 대표께서 이제 민주당으로 가겠다라고 하길래 제가 김 대표께 그때 말씀드린 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세력이든지 한번 망할 때는 확 망해야 됩니다. 확 망해야지 그거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다시 살리고 하다 보면 이것이 진짜 혁신이 되어야 할 게 혁신이 되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분이 내가 가서 혁신을 할게 이렇게 큰 소리 치시면서 우리 이제 당시에 탈당을 앞두고 있었던 비주류 의원들을 다 불러서 탈당을 못하게 이제 다 말리셨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한테 이제 내가 혁신을 할게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치셨고요. 그런데 사실 본인이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혁신이라는 게 어떤 거였는지 모르지만 본인의 생각대로 됐다기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냥 팽된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때 눌러앉아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몇몇 의원들이 우리 탈당을 그냥 하자.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이 상태에서 계속 있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그러면 대선 때 나가가지고 대통령 뽑아달라고 외치면서 우린 이런 노선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노선에 동의 못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계속 얘기하냐.
하느냐.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더 있게 되면 다시는 이제 나오기가 힘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탈당하려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 혼자 탈당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막상 저는 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몇 명이 갈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잠깐만 좀 이따가 하더니 결국에는 말로만 하고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고민하다가 어쨌든 그냥 저는 뭐 결심한 이상 나는 가겠다 이렇게 해서 저 혼자 이제 나왔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난도 많이 받고 또 제가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정치적 자산, 그러니까 나의 지지층, 그죠? 그동안 나를 지지한 조직들이 있겠죠. 조직본부장까지 했으니까, 그죠? 전국에 또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나는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당하고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요새 느끼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어떤 정치학자도 아니고 제가 보수인지 진보인지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보면 저는 제가 보수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보수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 보수인데 제가 기존의 새누리당의 보수하고는 그전에 우리나라의 보수들하고 좀 다른 보수인 것 같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확신이 들고요. 그럼 뭐가 다른 것이냐 하는 얘기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 새누리당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특정 정당 거명해서 죄송한데 정말 이렇게 이때까지 정치를 하면서 우리나라 보수에 대해서 제가 훌륭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정말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게 많이 있는데요. 일단 훌륭한 건 뭐냐? 그래도 국면에서 정말 이 운전대를 갖다가 그 뭡니까 이렇게 그 배 그거 배 키라고 하나? 키라고 하나요? 배의 키를 잘 잡은 건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가 잘못되지 않도록 그래서 어쨌든 간에 향후에 세계 패권을 쥘 게 확실시 되는 미국의 편에 섰다. 그것은 정말 큰 공이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그것을 선택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공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정말 일천하기 짝이 없는 거의 뭐 지금으로 치면 거의 캄보디아 수준의 북한 수준의 그런 대한민국을 엄청난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기초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조선과 해운, 에너지, 그리고 자동차, 철강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대부분의 제조업들이 70년대에 시작된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삼성전자가 그것이 커서 이제 반도체까지 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도대체 한번 상상을 해보자. 만약에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에서 지금 그런 금방 제가 열거했던 그 산업들을 감히 시작하려고 할 수 있을까? 감히. 그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우리 아시겠지만 자동차 산업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요. 그 전후방 연관 효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 뭐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자영업자까지 다 포함하면 제가 볼 때는 한 뭐 100만 명이 넘지 않겠나 수백만 명 아니겠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애프터 서비스까지 다 하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생각을 했을까? 그 지진도 못 사는 나라에서 그죠? 그리고 그 지진이도 못 사는 나라에서 어떻게 조선을 할 생각을 했을까? 그 배들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그 정유공장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 야 정말 지금요 솔직히 우리가 그게 다 끝나가요. 이제 다 끝났어요. 사실은 이제 조선해운은 끝났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은 몇 명이 남아있다 그래도 과거처럼 되게 어렵고 자동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경쟁력은 잃어가고 있고 왜냐하면 갈수록 인건비는 올라가고 원가는 올라가고 비용은 올라가고 그런데 그래서 뒤에서 중국이나 여러 나라가 따라잡고 있는데 기술 수준은 여전히
그렇게 급속하게 혁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독일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비싼 가격을 받을 수는 없는데 원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상황이 되고 경쟁력은 떨어져 가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끝나간다. 그러면 그동안 사실은 아주 쉬운 혁신이라는 게 가격 혁신과 품질 혁신인데, 품질 혁신이라는 건 연구개발을 통해서 뭔가 더 고급 차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차를 만들어내고, 가격 혁신이라는 거는 원가 절감을 통해서 더 싼 차를 만들어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그 쉬운 것 같지만 이때까지 뭐 했냐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의 저같이 이제 40대가 된 상황에서 이제 50을 앞두고 아직 몇 년 남았지만요, 지금 와서 딱 보면 앞이 깜깜한 거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시간도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 제 아이도 이제 초등학생인데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이 한국에서 도대체 수많은 사람들이 뭘 먹고 살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갑자기 깜깜한데 그런 책임 있는 어떤 정치인으로서 봤을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걱정이 많은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환경이 좋은 상황에서도 뭔가를 못 찾아내고 있는데 말이죠. 그때 아무것도 없던 그 지지도 못 살던 나라에서 그런 생각을 해내더니, 그래서 제가 야, 박정희는 천재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얘기한 게 정주영, 이병철, 그때 1세대 우리나라의 대기업 회장들은 정말 물론 그때 이제 개발 독재를 하다 보니까 독재도 있었고 그렇지만, 아니 솔직히 지금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 그 정도 뭔가를 해낸다라고 하면 독재가 아니라 뭐라도 사람들이 박수 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독재를 한 것은 잘못했죠.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비판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지금 옛날처럼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산업에 대한 미래를 쳐다보고 그것을 미리 예상하고 남들이 하지 않았던 길을 걸어오면서 통찰력을 가지고 그 주변에 또 그런 인재들을 알아보고, 그게 사실은 정주영 같은 사람이 있었다 해도 그것을 알아보는 정치권이 없으면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미정자들과,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대단한 어른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이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울고 먹는 게 다 끝나가. 울고 먹는 게 그동안에 열심히 많이 혜택을 누리고 그 과실을 우리가 따먹고 왔지만, 사실 가장 많이 따먹어 온 사람이 지금의 50대들입니다. 제 86 운동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아주 쉽게 취직하시고 그냥 줄만 서면 들어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라가 아주 팽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가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특히 웬만한 대학이고 뭐고 대학 안 나도요, 그냥 줄만 서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 보면 제 기억으로는 아직 들어가서도 계속 회사가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진이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쯤부터 시작해가지고 IMF 직전부터 해가지고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지금은 갈수록 구멍이 좁아지고 있죠. 뭐냐 하면 결국은 나라가 말이죠, 팽창하고 일자리가 점점 늘어나고 할 일이 많아지고 뭔가가 북적북적 거려야 내가 들어가서 일할 것도 생기고 하는 거지, 사실은 그것이 없고 침체돼서 쭉 처진 상태에서 기업가 정신도 없고 원가는 절감이 되기는커녕 나라가 계속 원가를 올려주고 있죠. 그죠? 나라가 계속 원가를 올려주고 있잖아요.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얘기하면 되게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알고 보면 원가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받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네가 형편이 되든지 말든지 그거를 주면 원가가 올라가서 경쟁력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무조건 줘. 이 얘기잖아요. 이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줄 수 있는 가격보다 훨씬 높여서 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그 회사는. 그래서 이것을 국가 권력이 강제합니다.
국가 권력이 강제를 하는 거예요. 급진적이고 강압적으로 강제를 해서 자그마치 1년여 만에 30% 가까이 올려버립니다. 1년여 만에 원가가 사실은 맨 밑에가 문제가 아니라 다 오르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모든 것을 합니다. 농사도 사람이 짓고 물고기도 사람이 잡고 택배도 사람이 하고 운송도 사람이 하고 제조도 사람이 하고 서비스도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원가를 올려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30% 가까이 올려버리면 저는 경제 자살이라고 이건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심각한 경제 침체로 벌어지고 있고 어떤 누구도 이런 상황에서 내가 투자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물론 여러 가지 대외적 환경도 안 좋죠. 사실 그 전부터 조금씩 안 좋아지고 왔는데요. 그러면 안 좋은 상황일수록 오히려 원가를 절감시켜주고 우리가 더 많이 나눠가지고 싶지만 조금씩 참아가면서 우리가 기초 체력을 다져나가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게 나올 때까지 조금씩 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통을 분담하자라고 가야 되는 시점에 하필 도약을 아직 안 했잖아요. 그죠? 팽창기가 아직 안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축이 심각하게 하고 있는 시점에 갑자기 거기다 대고 그냥 원가를 팍 올려버리면서 이것은 그냥 치명적인 상황을 국가 권력이 초래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경제적으로도 아주 경제 자살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어떤 자유, 국가 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자유를 침해를 해서 그 사용자들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한 겁니다. 내가 더 주고 싶든 덜 주고 싶든 내 형편안에서 주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형편이 안 되는데 주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너는 줄 형편이 안 되면 망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말은 쉽죠. 만약에 가게를 막 꾸역꾸역 새벽같이 열고 가게를 유지하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한테 어느 날 청천벽력같이 너 말이야 그 돈 줄 형편 안 되면 망해. 이러면 눈에 피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가 권력이. 그리고 52시간 다 좋은데 이게 뭐냐? 그냥 우리가 의식개혁 운동이나 이런 걸로 하면 될 일이지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야, 내 생각에는 삶의 질을 위해서는 52시간 이상 일하면 안 돼. 네가 더 일하고 싶고 소득을 더 벌고 싶고 아니면 지금 연구하는 업종이 있어가지고 요걸 어떻게든 밤을 새서라도 이 프로젝트를 내가 완수를 해가지고 뭔가를 하나 따내고 싶어도 그래도 너는 52시간 일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판단할 때 삶의 질은 52시간 넘으면 안 돼. 네 삶의 질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라고 국가 권력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국가 권력이 그런 것까지 간섭하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을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싶고 우리 아이들 학원 보내기 위해서 더 밤늦게까지 일하고 싶고 또는 밖에 중국 회사랑 경쟁을 하는데 just in time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지금까지 just in time이었어요.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절박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배를 맞추는데도 경쟁하는 일본 배가 한 1년 걸린다 그러면 야, 우리 6개월 만에 만들어줄게.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버텨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됐으면 그렇게 6개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일본이 1년 하면 우리가 한 9개월을 맞춰줄 수 있어야 우리 경쟁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아니 우리는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1년 할 거야. 천천히 하기로 했어. 응? 우리는 앞으로 이게 더 중요해.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처한 위치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닥쳐 있는 것이고 결국 뭐냐 하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안 그래도 우리의 산업전환이 그전 정부도 잘한 것도 하나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안 그래도 쭉쭉쭉쭉쭉 내려가고 새로운 동력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동력이 나오려면 축적의 시간을 거쳐서 새로운 연구개발 투자를 해서 뭔가가 새로 나오려면 이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시간을 보낸 적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년에 금리는 3번 인상이 예정돼 있고 그런데 이 원가를 아주 급박하게 올리는 정책을 국가는 취하고 있고 그걸 강제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경제민주화를 해야 되고 우리가 잘못한 기업들에 대해서 처벌도 해야 되고 시스템도 개혁해야 되지만 어떨 때는 보면 그 기업이 잘못한 거에 비해서 너무나 전국적으로 무슨 마녀 사냥하듯이 막 하는 바람에 이게 뭔가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한다는 게 너무나 겁이 나서 도저히 더 이상 기업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많아지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기업가 정신이 있던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을 떠나고 어쩔 수 없이 못 나가는 기업만 남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있더라도 더 투자는 안 할래.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거나 우리 밑에 직원한테 물려줄 생각도 없어. 어차피 별로 비전이 없어. 그냥 여기서 정리할래. 요까지만 할래. 그리고 빨리 더 손해보기 전에 빨리 정리해서 이거 가지고 남은 거라도 내가 가지고 내 노후라도 보내야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이렇게 기업가 정신이 없어져 가는 나라에서 어떻게 일자리가 생기고 어떻게 우리한테 미래 비전이 있겠나. 제가 며칠 전에 저는 암호화폐 거래소 저는 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거래소에 이제 계좌하는데 제가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제 가까운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초기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거래소가 이제 잘 되고 했대. 그때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요. 또 사실 이게 이제 블록체인하고 다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어쩌면 새로운 어떤 금융의 이 생태계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했다가 지금 어떻게 됐냐? 어떤 친구는요, 지금요 수사를 갖다가 지금 매일 한 10달째 받고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문제가 있어서 그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어서 그걸 처벌을 해야 되면 하자고요. 그리고 그걸 규제를 해야 되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장관이 딱 나와가지고 이것은 사행산업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벤처에서 제외해야 돼 이렇게 해서 최근에 제외했습니다. 최근에 제외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마치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그런 것은 뭔가 사행산업이고 굉장히 나쁜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면 그걸 막 못하게 하기 바빠요. 그리고 죄가 없으면 수사하다가 빨리 끝내야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해서 물어보고 없는데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합니다. 그래서 출국 금지가 돼 있으니까 외국을 못 나가요. 그럼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포기 있게 시작했던 사람들 지금 다 포기하고 지금 외국으로 다 나갔어요. 한국에 일부 남아있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영국 이런 데로 많이 나가서 거기서 뭔가를 한다고요. 아니 인재가 자꾸 나가는데 우리나라의 인재가 자꾸 나가면 그 사람들이 다 나가서 거기서 돈을 벌면 그게 뭡니까? 그럼 그 나라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이 경제 얘기로 막 던졌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저는 우리나라 헌법의 가치가 뭐죠?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뭔가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그러니까 권력이요. 지가 마음대로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언론이 얘기하면 정의인가? 권력자가 얘기하면 정의인가? 권력자가? 정의를 누가 정의하나? 정의를 누가 정의하죠? 정의란?
네, 정의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추상적인 얘기고요. 모호한 얘기인데 이것이 언뜻 들으면 굉장히 좋게 들리지만 그 정의를 함부로 정의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의를 함부로 정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상이나 주관이라는 것은, 양심이라는 것은, 판단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제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만이 정이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너는 불이야. 그리고 너는 적폐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전의 정권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개혁하고 명확하게 어떤 죄가 있는 사람들 처벌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뭉뚱거려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어떤 집단을 전체를 갖다가 적폐로 몰고 너는 적폐고 나는 무조건 정의, 나는 선이야,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식의 딱지를 붙이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 새누리당으로 대변되는 그 과거의 보수 세력들이 저는 그들도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별로 실현하지 않았다, 구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정권이, 지금 이 민주당 여당이 어쨌든 간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거기서 자유라는 말을 빼자라고 스스로 주장도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만의 정의이고 너의 생각은 불이고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이것은 전체주의에 가까운 분위기이고 굉장히 위험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그것과 함께 여러 가지 언론의 자유, 언론을 장악하고자 하는 것을 예전 정권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싸웠으면 지금 역시 이제 정권을 잡았으면 언론의 인허가를 폐지시키고 언론의 여러 가지 족쇄를 잡는 것들을 폐지시키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똑같이 하고 있고 폐지하겠다고 했던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장악하고 있다면 그것은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A4 용지에 썼다고 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가 뭡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은 화이트리스트, 나하고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블랙리스트. 그래서 내 반대편에 있던 사람은 무조건 쫓아내고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 욕하고 막 끌어내리고 막 공격하는데 나하고 같은 편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계속 낙하산 보내고 나하고 같은 편은 갑자기 저 사람이 언제 저런 위치에 있었지 싶을 정도로 갑자기 엄청난 자리에 올라가서 엄청난 소득을 올립니다. 이게 뭐죠? 이게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A4 용지에 썼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안 썼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서 권력하고 가까운 사람은, 권력에 줄 선 사람은 이득을 보고 권력에 줄 서지 못하고 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등용되지 않고 이런 제도가, 이런 상황들이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이런 것이 고착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어요? 내 실력이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그동안 열심히 했었어도 내가 권력에 줄을 서지 못하면 나는 출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권력하고 반대편에 서 있으면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출세할 수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런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실력을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전부 다 권력에 줄 서는데 혈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공하니까.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내가 어디에 줄 서면 어디가 집권 가능한 사람일까? 라고 막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대세를 추종합니다. 대세를 추종하고 대세를 추종해야 내가 낙오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그게 대세가 아닌 것 같으면 또 쑥 빠집니다. 또 순식간에 반대편으로 갑니다. 이거는요,
이런 나라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 자본주의의 정신이 아닙니다. 시장경제의 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초기에 시장경제, 자본주의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사실은 뛰어나냐? 지금까지 현존하는 제도 중에서 실력주의이기 때문에 실력주의. 어쨌든 그 경쟁시장이라는 것이 살벌하고 냉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현존하는 제도 중에서 가장 실력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뛰어난 거예요. 실력이 좀 떨어지면 나고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구제해야 되냐면 복지로 구제해야 되는 거죠. 복지로 다른 기회를 줘가면서 한 번 더 하게 해준다든가 실패해도 다시 기회를 준다든가 또는 복지로 구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 실력대로 경쟁하는 그 냉혹한 세계에서 네가 실력이 안 되지만 나하고 가까우니까 네가 잘 돼야 되겠어 라는 게 판치기 시작하면 아무도 실력을 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회는 몰락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불공정의 문제는요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본주의의 권력이 개입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불공정의 문제는 국가 권력이 과잉 개입을 하고 국가 권력이 자기만이 정의라고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하기 때문에 불공정이 생기는 것이고 특혜가 생기는 것이지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그것을 자본주의 문제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래서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분배를 내가 하겠다. 권력이 분배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에서는 시장이 분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력대로 분배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는 제도죠. 그런데 권력이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분배하는 놈이 최고예요. 분배하는 놈이. 그래서 권력자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하는 놈이 최고기 때문에 그 분배하는 놈이 가장 세상의 부를 다 독점하게 되죠. 내가 분배할게. 내가 잘 알아서 분배할게. 아주 평등하게. 라고 얘기하면서 실은 자기가 모든 부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고 이렇게 해서 북한이나 소련이나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탄생을 했습니다. 내가 다 분배할게. 그래서 자기가 부를 다 독점하고 자기가 그 통제권을 가지고 그 권력에 줄 선 사람만이 성공을 하고 그래서 공산당 당간부나 공산당 당간부와 친한 사람들 또 공산당 당간부의 아들들이 재벌이 다 되죠. 중국에서. 그죠? 그래서 이것은 자본주의의 그 미덕이 아닙니다. 이게 자본주의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 것이냐? 결국은 뭐냐? 미국이란 사회가 왜 저렇게 팽창하고 번영하는가? 지금 미국도 많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자본주의의 이 경쟁의 미덕을 잘 살리기 때문이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는 이 복지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패자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는 것이지 시장의 경쟁에 개입해서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보니까 심판이 막 들어가가지고 얘가 좀 너무 불쌍한 것 같아. 그러면서 공을 막 뺏어서 심판이 얘한테 공을 주고 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가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가치지만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이 정신이 위대한가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제가 드렸고 이 정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정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그것을 보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을 굳이 보수라고 딱 찍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현재까지 보면 이 정신, 이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얘기해오는 게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쨌든 분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보수의 가치처럼 되어 있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이 이런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져서 싸운 적이 없다. 그래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를 위해서 싸운 적이 있느냐?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싸운 적이 있느냐?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싸운 적이 있느냐? 오히려 이 사회주의 운동권들이 그렇게 보여왔는데 이제 이들이 집권하고 나서 다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펴고 그리고 언론을 장악해가고 그리고 어떤 표현의 자유나 이런 모습도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다시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고자 위해서 싸우는 세력이 현재까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 도대체 뭐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저는 뭐냐면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다 돼가니까 제가 이제 여기다가 몇 가지를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지키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것을 신보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것을 침해하고 있는 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 정권과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보수라고 제가 얘기를 붙이는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이 신보수의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국민 중심주의입니다. 자국민 중심주의. 이제 다 필요 없다. 무슨 난민이고 뭐고 우리 코가 적자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이렇게 난민이라는 인도주의라는 얘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 일자리 난민에다가 복지 난민에다가 이런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고 우리나라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데 이런 거 필요 없고 필요하면 유엔에다가 기금 주면 되니까 제발 오지 마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들이 그러면 우리나라의 노동자하고 같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분명히 다르다. 우리나라 말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세계 시장에서의 노동의 어떤 가격이라는 게 있다. 분명히 그 단순 노동자들의 가격.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노동자와 같은 가치를 매기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있는데 그 문제가 있다 이것은.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통일이라는 게 먼 미래에서 필요한 걸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당장 우리가 엄청나게 우리나라 경제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어떤 일자리나 이런 것을 위협받아 가면서 북한하고 꼭 통일해야 되냐? 평화적 공존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코가 적자고 저는 자국민 중심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쭉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일종의 새로운 보수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보수라고 이름 붙였지만 그냥 새로운 정치 질서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시간이 갔으니까 이 정도로 제가 아주 열광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갔지만 한 분만 질문 받도록 할게요. 두 사람 받을게요. 예,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현주 의원님 강의 내용과 직접 부합되지는 않지만 우리 정치개혁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정당의 미래에 다당제를 계속 지향하시는 건지 아니면 양당제가 더 나았다고 생각하시는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당의 입장과 내 견해가 다를 때, 그러니까 당론과 다를 때 어떻게 다른 국회의원님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이현주 국회의원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예. 네. 그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다당제냐 양당제냐 이거는 권력구조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게요 만약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가 된다. 그럼 대통령의 권한이 엄청나게 막강해요. 그래서 권력은 어떻게 나뉘냐 우리가 아무래도 사람들은 권력에 좀 이렇게 줄 서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권력의 향방에 따라서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권력을 추종하는 자와 권력에 반대하는 자로 나뉩니다. 즉 여당과 야당으로 나뉜다는 거죠. 또는 야당이 있어도 결국은 여당이냐 야당으로 나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중대냐 아니냐로 딱 나뉩니다. 그래서 두 개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권력이 강력할 때는.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뭐가 문제냐 대통령 권력이 강력할 때는요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저 권력을 누가 견제할 거냐가 관심사입니다. 대통령이 권력이 막강한데 거기서 무슨 다양한 게 나옵니까? 대통령이 멋대로 하는데 그런 제도인데 그럼 거기서 정말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이 되려면 대통령의 권한을 잘 견제하는 강력한 야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장래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제가 강력할 때는 양당제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 대통령제가 바뀌어야 된다.
대통령의 권한이 이렇게 막강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대통령 스스로한테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이것은 결국 레임덕이 오면서 실패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려면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독재를 해야 될 만큼 이렇게 막 개발 독재를 해야 될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또 굴러가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문근영 대통령 정도는 해볼만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다당제가 나오든가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좀 어렵다. 그런데 이제 저하고 꼭 같은 견해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북한하고의 분단 문제 때문에 대통령제 유지돼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국군 통수권자가 강력하게 있어야 된다 하는 분도 계신데 사실 또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대통령이 이제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있을 때는 그런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게 분단 상황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대통령이 또 안보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해이하고 너무 나이브하고 이럴 때는 오히려 또 야당이 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하튼간에 다당제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이렇게 강력한 상황에서는 다당제라는 것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중되냐 아니냐로 갈릴 수밖에 없고 결국 잘못하면 야당이 지리멸렬해서 저도 원래는 다당제를 지향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야당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은 오히려 대통령의 어떤 잘못된 국정이나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비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견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망할 때까지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견제가 좀 되면 중간중간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안 가거든요. 그래서 망하지 않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을 위한다면 이것은 저는 어쨌든 대통령 권한과 이것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당론. 원래 이제 당론이라는 게 미국 같은 데는 당론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은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공화당이잖아요. 그런데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한테 반대하는 표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요 철저하게 삼권 분립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내가 어느 당 소속인가 하는 것보다도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대통령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훨씬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삼권 분립이라는 견제와 균형에 어떤 초점을 두고 있는 나라 같고요.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가 미국 철수 얘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미군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 우리가 공짜로 그렇게 주둔해 줄 수 있단 말이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불안해졌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 동아시아 전략적 차원에서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어떤 북한의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바깥에서는 미국이나 여러 가지 바깥에서는 북한을 불량 국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을 견제한다는 면에서도 미국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동아시아 전략이라는 게 또 대중국 전략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의원들이 트럼프 봐라. 그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맞고 얘기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미국의 의원들이 공화당, 민주당 할 거 없이 뭉쳐가지고 국방수권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게 뭐냐? 미군이 이 한반도에 있는 미군이 28,000명인가?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숫자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그걸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견제와 균형의 출시라고 의원들은 당론보다는 당의 입장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을 견제하는 데 더 충실한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유럽처럼요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제가 되면 그것은 좀 다릅니다. 그때는 국회의원들이 대개는 당 소속으로서 정당에 의해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명부식 비례대표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당의 소속으로서 그냥 정당의 번호로 이렇게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정당이 그대로 집권 세력이 되고 야당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유럽은 좀 다르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대통령제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빨리빨리. 하나만 하고 가시죠. 네. 지금 저는 오늘 열정적인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지금 TV에서 봤을 때보다 더 예쁘시고 더 예쁘게 하시고 그 여성의 성상품화가 아니라 여성은 더 아름답게 더 예쁘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더 예쁘게 하시고 더 파마도 많이 하시고 예쁘게 옷 입고 다니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가지 저는 개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질문을 저기 왜 싸움과 보수혁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보수라고 그런 거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학 시절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우운을 갖고 계셨는데 왜 민주당에 이제 영입이 되셨고 뭐 한나라당이 아니고 민주당에 영입이 되셨는지 되게 궁금하고 그러면서도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이념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있으셨는데 그곳에서 왜 계속 계셨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을 하시다가 마셨는데 지금 나는 기존의 보수와는 다른 보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세 가지인데 지금 짧게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앞에 두 개는 뭐 하시나 세 번째 엄청인데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그래서 앞에 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민주당에 갈 때는 민주당은 DJ 정신에 있는 중도개혁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DJ 정신에 있는 중도개혁 정당인 민주당은 많은 사람, 저를 비롯해서 국민의당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빠져나오기도 했고 또 그 이후에 민주당의 구성이 바뀌고 당의 주도 세력들이 바뀌면서 지금의 민주당은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 세력이 중심이 된 정당이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그 사이에도 원래 이제 완전 우파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지금의 국민의당 없어졌지만 국민의당하고 비슷한 색깔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왼쪽으로 갔다라고 이제 제가 느꼈고요. 그것이 이제 제가 1년 동안에 계속 조금씩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집권을 할 때 민주노총이라든가 전교조라든지 이런 데들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죠. 참여연대라든지. 근데 저는 사실은 민주노총하고 전교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막판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왜 이제 그렇게 이제 참고 있었냐? 근데 사실 솔직히 제가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아니고 정치를 그때 영입돼서 이제 막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좀 이상한가?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죠. 그리고 이제 시키면 하죠. 근데 이제 조금씩 되면서 이건 아닌가 봐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비주류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비주류 간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 총대를 메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판에는 굉장히 심하게 싸우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소위 친문들에 의해서 낙인이 찍히죠. 저 사람 완전히 반문이야 이렇게 찍히고 문자 폭탄도 민주당 있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선 때 나가지 않으면 그 대선을 지나고 나면 제가 생각할 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마지막 선택을 이제 했다. 어떻든 간에 처음부터 제가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한나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어쩌다가 보수 있잖아요. 그게 뭐죠? 어보라고 그러나? 어쩌다 보수. 제가 만약에 어보가 됐으면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고 개인의 자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싸워야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문제는 무엇이고 또는 운동권은 왜 우리 역사에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왜 우리나라의 보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아마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서 또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가 한국당에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보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맹렬하게 비판을 하고 지금도 비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마지막 답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보수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보수가 과거에 권위주의 보수였다면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자유주의파 또는 신세대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이 되어야 저는 이 우파의 집권이 가능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수업장 열정으로 가해주신 우리 이원주 의원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